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간판 아나운서였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북한 최고의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은 위원장까지 3대를 섬겨온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수색령을 내릴 정도로 파장이 컸던 이 사건은 남한 국정원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평양의 최고 엘리트 계층에서 자란 그녀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권력의 핵심에서 진실을 마주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분단의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는 제가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발표를 맡겼고 각종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일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일 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낭독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조선중앙텔레비전 관계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저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방송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부모님은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방송국은 평양에서도 최고의 직장 중 하나였거든요. 18살이 되던 해,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읽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발성 연습을 하고 원고를 반복해서 읽으며 준비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방송국 생활은 생각보다 엄격했습니다. 복장부터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화장은 진하지 않게, 목소리는 또렷하면서도 부드럽게, 이런 것들을 매일 점검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교육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정치학습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당의 방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방송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배웠죠. 김일성 주석의 교실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고 김정일 위원장의 말씀도 모두 암기해야 했습니다. 데뷔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큰 기회가 왔어요.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특별방송의 메인 진행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죠. 그날 방송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수백 번 읽고 또 읽었어요. 발음 하나하나, 억양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당 간부들이 직접 리허설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한복을 입고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 앞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느꼈던 긴장감과 동시에 자부심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방송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 간부가 저를 불러서 칭찬해 주더군요. 앞으로 더 중요한 방송을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간판 아나운서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후 10년 동안 저는 북한의 모든 중요한 행사를 방송했습니다. 당대회, 군열병식, 국가적 기념일까지. 특히 군열병식에서는 제가 거의 독점적으로 해설을 맡았어요. 탱크와 미사일이 지나갈 때마다 그 위력을 강조하며 해설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새해 신년사를 녹화하기 전 리허설 때였어요. 위원장께서 갑자기 스튜디오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떨렸어요. 위원장께서는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다고, 앞으로도 당과 인민을 위해 열심히 방송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최고 지도자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송 준비를 했어요. 원고를 쓰고 수정하고 연습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32살이 되었을 때 저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어린 학생들은 장래 희망으로 저 같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모두 자랑스러웠어요. 평양 시내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전용 차량도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자주 갔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를 취재하러 가는 일이 많았죠. 그때마다 북한 밖의 세상을 조금씩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와 싸우고 있는지, 왜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물론 그런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럴 수도 없었고요. 35살이 되던 해봄, 제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북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해 4월에 일어난 일이 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평양 시내에서 가장 좋은 구역에 살고 있었어요. 당 간부들과 예술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아파트 단지였죠. 15층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넓은 거실과 별도의 서재까지 있는 3개 방짜리 집이었어요. 그런 제게도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였어요. 방송에서는 항상 행복하고 풍요로운 모습만 보여주니까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 때문에 평양 외곽 지역에 나갔어요. 새로운 공장 중홍식을 취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말라서 머리만 커 보였어요. 옷도 해져서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서 보던 밝고 건강한 인민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마른 것이냐고요.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특히 평양 밖에서는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에서 전하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서 일하던 미용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혜진이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항상 밝고 친절했어요. 저를 담당해서 머리를 해주던 분이었죠. 미용실 원장에게 혜진이 어디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원장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미용사가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더군요. 혜진이 중국에서 온 물건을 팔다가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이라는 것은 중국산 화장품과 옷가지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예쁜 것들이었죠. 혜진이는 그걸 몰래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각되어서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가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했을까요? 미용실 일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걸까요? 그때까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해 여름, 저에게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방송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북한을 대표하는 아나운서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 방에서 중국 텔레비전을 봤어요. 호기심에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진짜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에 따르면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비참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평양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베이징 시내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대표단과 함께 정해진 코스만 돌아야 했지만요. 그때 본 베이징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상점마다 물건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서점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책을 꺼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오직 허가된 책들만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하던 방송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한을 비난하거나 우리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읽을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해 가을,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동료 중 하나인 정민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어요. 정민은 저보다 3살 어린 남자 아나운서였는데 평소에 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정민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픈 것인가 했는데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민이 금지된 외국 영화를 보다가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민은 USB에 담긴 한국 영화들을 몰래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모아뒀다가 걸린 것이었죠. 결국 정민은 어디론가 끌려가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민의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더 커졌습니다. 정민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본 영화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매혹시켰을까요? 38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우연히 중국산 라디오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동료가 몰래 건네준 것이었어요. 그 라디오로는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켜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밤늦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맞춰봤습니다. 그때 들은 것이 바로 한국의 KBS 국제방송이었어요. 그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한 나라라고 했어요. 북한보다 10배 이상 잘 산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계속 들어보니 구체적인 통계와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매일 방송에서 전하는 내용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라디오를 통해 외국 방송을 듣기 시작한 후 제 세계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으면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로 라디오를 켰어요. KBS 국제방송, BBC, 미국의 소리방송까지 다양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이 전하는 세계 소식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라는 것,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에 대한 외부 평가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 제가 매일 방송에서 전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였어요. 39살이 되던 해봄, 저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방송국 동료 은주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은주는 저보다 5살 어린 여자 아나운서였는데 입사한 지 7년 정도 된 후배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은주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외국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을 보니 저를 신고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도 몰래 중국산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저와 은주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사무실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가끔 퇴근 후에 만나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한 의문 말이에요. 특히 남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저보다 더 과감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갖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은주가 그 USB를 제게 보여주며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정민이 그런 일로 사라진 것을 봤잖아요. 하지만 은주의 간청에 못 이겨 결국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은준의 집에서 그 드라마를 봤어요. 제목은 겨울 연가였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문까지 잠그고 조심스럽게 봤죠.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귀를 화면에 바짝 대고 봤습니다. 그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한 거리, 예쁜 카페, 자유롭게 연애하는 젊은이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는 울컥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없을까요? 왜 이런 게 금지되어 있을까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일 뿐인데 무엇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랑하고 꿈꾸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아끼던 후배 기자 하나가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에서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26살의 똑똑한 여성이었는데 평소에 궁금한 것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의 소식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밝고 똑똑한 하나가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걸까요? 그해 여름, 저는 또 한 번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 미디어 포럼이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마지막 날 자유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모스크바 시내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물론 몰래요. 대표단에서는 절대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으로 구글을 써봤습니다. 한국어로 남한이라고 검색해 봤어요. 그때 나온 결과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 현대적인 빌딩들, 첨단 기술 회사들. 제가 알던 남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20배가 넘는다는 것,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것,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두 남한 회사라는 것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믿었던 모든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매일 방송에서 전하는 내용들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나 우리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저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가끔 물어보기도 했어요. 요즘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은주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40살이 된 해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는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방송 전 대기실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국 간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원고에 급히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원고지를 건네주더군요. 그 원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남한에 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원고에서는 탈북자들이 차별받고 가난하게 산다고 했지만 제가 본 자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당에서 주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제가 몰래 본 외국 자료들일까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특별 프로그램 제작 회의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앞으로 남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 더욱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수치들조차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설령 그 문제들이 있다 해도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은 여전히 북한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받는 정보들이 조작되거나 과장된 건 아닐까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주 후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방송국 자료실에서 오래된 국외 소식 파일들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파일들 중에서 1990년대 후반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는 당시 남한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였어요. 아마 높은 간부들만 보는 기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가 방송에서 전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이 아시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섰고 첨단 기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북한보다 20배 이상 잘 산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당 간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 그 거짓말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은주를 급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문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은주도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며 씁쓸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방송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제가 읽는 원고 한 줄 한 줄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남한 주민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거나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어 있다는 내용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방송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과로라고 둘러댔어요. 그해 겨울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후배 아나운서 선희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선희는 입사한 지 3년 된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희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외국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스러워 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더 이상 거짓말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선희의 결정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41살 생일을 맞은 날,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지난 20년간의 방송인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듣고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라디오로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한 사람들,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의 공범자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원고를 받았는데 또 다시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원고를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너무 허무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도 받아온 인정도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딜레마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거짓을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 남한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원고를 읽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41살 봄 제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며 저를 담당자로 지정한 것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였는데 남한 정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서를 받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경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내용, 미군이 한국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 한국 청년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정반대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매주 방송되는 정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방송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더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은주와 만나서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은주도 최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도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탈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죠. 며칠 후 저는 혼자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탈북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 같은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바로 들킬 텐데요. 게다가 저는 해외 출장 경험은 있지만 중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할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실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40년 넘게 거짓 속에서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까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후배 기자 민경이 탈북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서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민경은 27살의 똑똑하고 성실한 여성이었는데 중국 국경을 넘다가 경비대에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민경의 소식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젊고 유망한 사람도 탈북을 선택할 만큼 우리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동시에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탈북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양의 최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감시도 더 심할 것이고 성공 확률도 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알게 된 중국 동포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것이었어요. 그분이 탈북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함정이 아닌가 의심했어요. 혹시 당에서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탈북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해준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우선 중국으로 넘어간 후 몇 달간 숨어 있다가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북한에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출장 중에 몰래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침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시아 방송 연맹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마지막 날 오후에 자유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텐데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출장을 2주 앞두고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국어 기초 회화를 익혔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화폐도 조금씩 모았어요. 은주에게는 출장 전날 밤에야 계획을 말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면서도 저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기회가 되면 따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 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출장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표단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긴장되었어요. 과연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첫 일은 평소와 똑같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아무도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긴장되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드디어 자유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단은 쇼핑을 하러 갔고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따로 행동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미리 약속한 중국 동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평생 가져온 가방 하나만 들고 그분을 따라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42년간의 삶을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중국 동포분과 함께 호텔을 나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베이징 외곽의 작은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며칠간 숨어 있으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42년간 살아온 평양에서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부모님 얼굴도 방송국 동료들도 은주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중국 동포분이 운영하는 작은 여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를 내주면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전혀 잘 수 없었습니다. 지금쯤 북한 대표단이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호텔 곳곳을 찾고 있을 것 같았어요. 중국 공안에 신고도 했을지 모르고요. 다음 날 아침 중국 동포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중국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베이징 전역에 수색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주변은 이미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쓴 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날 밤 화물차에 숨어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어요. 약 6시간을 차 뒤쪽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중국 동북부의 한 작은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중국 동포분이 계셨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위층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 창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숨어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저를 찾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파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날부터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도 수색에 적극 협조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일주일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남부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경로를 찾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차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정식 승차권으로는 위험해서 화물칸에 몰래 숨어서 가야 했습니다. 20시간 넘게 좁은 공간에서 견뎌야 했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차 여행 중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중간 정거장에서 검문이 있었는데 승무원들이 화물칸까지 검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를 숨겨준 화물 더미 뒤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중국 남부 도시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은신처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2주 정도 지내면서 다음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방에서 거의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내야 했거든요. 하루 종일 할 일이라고는 라디오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새삼 느꼈어요.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다음 단계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육로로는 위험해서 배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남부 항구에서 작은 어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탈북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었는데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 여행은 정말 끔찍했어요. 작은 어선이라 파도가 조금만 거칠어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배멀미로 토하기를 반복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20시간 넘게 그런 상태로 견뎌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에 중국 해경의 단속선을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급하게 선실 및 작은 공간에 숨어야 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좁은 곳에서 2시간 넘게 있어야 했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행히 검문이 끝나고 다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검게 탔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또 다른 은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교포분이 운영하는 작은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3주를 보내면서 저는 한국행 준비를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한국 영사관에 직접 가서 탈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한국 영사관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42년간 북한에서만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 기관을 찾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떨려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국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자유를 찾았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탈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2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베트남 한국 영사관에서 탈북 신청을 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탑승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영사관에서 신원 확인과 기초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간판 아나운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국 정부는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하길 제 탈북은 북한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북한 당국이 중국과 베트남 정부에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영사관에 보호 신청을 한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2004년 11월 어느 추운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을 떠날 때부터 가슴이 뛰었는데 실제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42년간 적국이라고 배워왔던 땅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경로로 이동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채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어느 지역의 합동신문센터였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내면서 각종 조사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첫날 밤 제게 배정된 방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감옥은 아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죠. 첫 며칠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정말 세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전반적으로 건강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본격적인 신문은 3일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제 신원과 탈북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특히 저의 직업이 북한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방송국 조직, 검열 시스템, 간부들의 성향 등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쪽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제 탈북으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조사관은 직계가족은 아마 감시를 받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란 것은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이었어요. 저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더군요. 언제 어떤 방송을 했는지,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까지 기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베이징에서 탈출한 이후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은 물론 당 차원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를 대신할 아나운서를 급하게 투입했지만
시청자들이 제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은주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은주도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그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오전에는 조사, 오후에는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개인 시간에는 주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같은 한국어지만 남한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컴퓨터 용어나 경제 용어 같은 것들은 완전히 새로웠어요. 인터넷, 이메일, 온라인 같은 단어들은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것도 신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작은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가져다 준 한국 신문들을 읽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정치인들을 마음껏 비판하는 기사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탈북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적응 문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저의 경우 북한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는 가끔 악몽을 꾸었어요.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이나 가족들이 고생하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2개월째가 되자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한국 생활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았어요. 교통체계, 의료보험, 은행 이용법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선거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권리들에 대해 들으니 정말 새로웠습니다. 42년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드디어 합동신문센터를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하나원이었어요. 거기서 3개월 정도 더 교육을 받고 나서야 진짜 한국 사회에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10월 말의 한국 풍경은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훨씬 다양하고 화려했어요. 자동차도 훨씬 많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곳곳에 넌사인과 광고판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슬로건과 구호만 있었는데 여기는 상품 광고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직접 보는 순간이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보였고 직원들도 더 친근했습니다. 기숙사 같은 건물에 들어서면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42년간의 과거는 모두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들어간 기수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47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나이도, 출신 지역도, 직업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온 같은 처지였죠. 가장 놀란 것은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나마 평양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지만 다른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배고픔 때문에 정치범수 용소에 끌려갈까봐 무서워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탈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혜선이라는 32살 여성이었어요. 함경북도 상안 지역 출신이었는데 남편과 아이를 북한에 두고 혼자 탈북한 경우였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미 3년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종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개인 학습 시간이나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체제, 경제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먼저 침공했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북한이 먼저 남침했다고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2년간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경제 교육도 흥미로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는데 모든 게 새로웠어요. 주식, 부동산, 보험, 대출 같은 개념들은 북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개인이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자유롭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개인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큰 집을 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정말 어려웠어요. 42살의 나이에 처음 마우스를 만져보는 것이었으니까요. 키보드 자판도 익숙하지 않았고 한글 타자도 서툴렀습니다. 젊은 탈북자들은 금방 익혔지만 저는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연결되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검색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이메일이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은 문화 체험이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베이징에서 몰래 봤던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다양하고 인기 있는 문화 콘텐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북한 음식과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훨씬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외국 음식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어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같은 한국어지만 남한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존댓말 체계가 복잡했어요. 북한에서는 비교적 단순했는데 여기서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야 했습니다. 외래어도 많이 배워야 했어요.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아르바이트 같은 단어들은 북한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단어들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취업 준비 교육도 있었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같은 것들을 배웠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제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제 경력을 한국식으로 정리해 봤어요. 20년 넘게 방송 경험이 있으니 미디어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북한의 아나운서 경험이 한국에서 얼마나 인정받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나 새로운 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다루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특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고 언젠가는 가족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2개월째가 되면서 점차 하나원 생활에 적응되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도 친해졌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받기도 했어요. 특히 혜선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선은 저보다 먼저 탈북했지만 중국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내느라 한국에 늦게 왔다고 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3개월째 들어서면서 졸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정착금도 받게 되고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신청했어요. 미디어 관련 일을 찾으려면 서울이 기회가 많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울 배정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서울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주에는 사회나들이 교육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원을 나가서 시장에도 가보고 은행도 가보는 실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마트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었고 과자나 음료수도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은 밝게 뛰어놀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드디어 하나원 수료일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한국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수료식 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3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하고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정착지로 배정받은 곳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였어요. 서울은 아니었지만 지하철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곳이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게 배정된 임대 아파트는 15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었어요. 원룸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라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집도 당해서 배정받는 것이었거든요. 첫날 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기본 가전제품들은 지원받았지만 생활용품은 하나하나 사야 했어요. 그런데 뭘 사야 할지, 어디서 사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근처 마트에 갔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상품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화장지만 해도 10가지가 넘었고 세제도 용도별로 다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점원에게 물어보고서야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은행 업무였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복잡했고 ATM 사용법도 익히기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현금만 쓰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자라는 개념이 복잡했거든요. 정착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북한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해외 방송 경험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이라고 쓰면 탈북자라는 게 바로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한 작은 방송 제작사였어요. 아나운서 경험을 살려서 성우나 내레이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게 드러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면접관이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에서 당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탈북자로 사는 것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비슷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관심을 보이다가 면접에서 출신을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곳에서는 아예 저희는 북한 출신은 하면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20년 넘게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제가 여기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직종도 알아봤어요. 식당, 상점, 공장 등 학력이나 경력을 크게 따지지 않는 곳들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 억양이나 표현이 어색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북한 말투가 남아있다 보니 손님들이 어색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연습을 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남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말해봤습니다. 억양도 최대한 남한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40년 넘게 써온 말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가 되자 정착금이 떨어져 갔습니다. 생활비로 쓰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어요. 임대료는 5년간 지원받지만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했습니다. 점점 급해졌어요. 그때 하나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업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만난 것이 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이었어요. 무역회사였는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몇 개월 지내면서 기초적인 중국어를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면접에서 사장님이 제 출신을 알고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오히려 북한 출신이니까 중국 쪽 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첫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제 첫 한국 월급이라서 의미가 컸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컴퓨터 작업이 서툴렀고 업무 프로세스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가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회식 문화가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술도 잘 못 마시고 노래방도 어색했어요.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 점차 적응되었습니다.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업무도 익숙해졌어요. 사장님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셔서 월급을 조금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 해고 대상 1순위였어요. 사장님이 죄송해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직은 첫 번째보다는 수월했어요. 1년간의 한국 직장 경험이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회사의 고객 상담팀에 들어갔어요. 전화로 고객 문의를 받는 일이었는데 제 목소리와 발음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점도 플러스였어요. 월급도 이전보다 5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다 보니 목이 아팠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특히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투도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문화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워서 울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어요. 45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니까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통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나 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통일교육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혹시 강의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북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20년 넘게 북한 방송을 했던 경험, 그리고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작은 시민단체에서였어요. 20명 정도의 청중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진실을 깨닫게 된 과정, 탈북 결심과 여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경험까지 솔직하게 들려드렸어요. 강의를 마친 후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특히 한 대학생이 북한에 대해 이렇게 생생하게 들어본 건 처음이다.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강의 요청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기업, 종교단체에서 북한 관련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미 있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지역 언론사에 기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첫 기사는 탈북 아나운서가 본 북한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북한 방송의 실상과 언론 통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연재 기사를 쓰게 되었고 점차 더 큰 매체에도 글을 기고하게 되었어요. 4년째가 되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마이크 너머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두려움을 재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완성했어요.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고 독자들의 관심도 높았어요. 서점 사인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중학생이 와서 한 말이었어요. 선생님 책을 읽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더 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때로는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5년째가 되자 저는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료 탈북민들과 함께 자유의 목소리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단체였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은 분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탈북민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교육, 면접 교육, 한국어 교정 등을 통해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6년째는 더 큰 도전을 해봤어요. 방송국에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안했습니다. 결국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이더군요. 월 1회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진행자를 맡고 매주 다른 탈북민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방송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교사, 농민, 군인 출신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은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 수학교사였던 50대 여성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다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꿈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표 아나운서에서 한국의 통일 교육 강사이자 방송인이 된 것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리운 사람들과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겪은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고 해외 강연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거든요. 49살이 된 지금 저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아픔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간판 아나운서에서 자유를 찾은 한국의 통일교육 강사까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4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 깨달음, 목숨을 걸고 감행한 위험천만한 탈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뿌리내린 희망찬 삶까지.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진실과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향한 갈망과 자유를 향한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분단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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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